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벽두부터 테러 소식, 또 안 좋은 소식 이런 거 맨날 전하려니까 저도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설 연휴 기간에 미국 정부와 또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큰 화제 중에 하나고 큰 뉴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미국의 새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아주 돌풍을 일으키는데요. 좋은 걸로 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한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오늘은 중점 뉴스 중심으로 이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점 뉴스는요.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출장을 가거나 했던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 비자를 받았던 그런 나라 7개국 이슬람 국가 7개국 나라 국민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물러도 좋다라는 비자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비행기를 못 타게 하니까 왜 못 타게 하느냐라고 알아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셨는데 그 서명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등 7개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미국에 입국을 금지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난민 입국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도 120일 동안 중단하도록 한다. 또 비자 발급, 그러니까 미국 비자 발급을 이제 최소화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 7개국이 선정이 됐을까? 그 배경을 보면요. 이 7개국은 주로 이제 전쟁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이슬람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나 그 실제적으로 미국 본토에서 테러를 일으킨 나라는요. 이들 나라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이집트, 요르단 이런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은 빼고 왜 이 7개국을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는 이제 트럼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정말 전 세계에서 사실 테러리스트가 가장 많이 이제 훈련되는 곳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IS 대원 중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9.11 테러의 주범도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이었고, 가장 유명한 빈라덴도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입니다. 근데 왜 사우디아라비아는 여기 7개국에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그것은 트럼프가 거기서 사업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사업장 외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한 나라 중심으로 그렇게 해도 크게 반발하지 않을 나라 중심으로 먼저 맛배기로 7개국을 선정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비아 거의 지금 정부가 없는 상태죠. 예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라크나 시리아 전부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약한 나라들부터 이제 선정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이민자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시위도 계속 벌어지고 있고 또 공무원들도 반기를 들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걸 강행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사실 헌법의 평등이라는 그 헌법에도 위반이 되고 또 제네바 협정에도 위반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 법무장관이 이거를 행정명령을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경질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이거를 못 받아들이면서 경질이 되고 그 경질된 여파가 그 법원 자체에도 지금 미치고 있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앞으로도 이렇게 법과 또 이 공무원들의 의사나 아니면 국제적인 어떤 그런 외교 관계 이런 것들까지도 앞으로 이제 무시하고 계속 강행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법무부 장관만 교체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밤새 다 벌어진 일들이에요. 저희도 사실 국제뉴스 하면서 이게 여기저기 막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 법무부 장관만 지금 경질이 된 게 아니라
이민세관국의 국장도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민이라는 것은 미국 이민사가 사실 처음부터 미국 땅에는 뭐 백인들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민으로 만들어진 나라이다 보니까 이쪽에 이민세관국이 가지고 있는 권한도 많고 또 앞으로 그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심사를 하는, 말하자면 가장 최전선에 있는 국장인데 이 국장조차도 교체를 해버리고, 이러니까 거의 무력 진압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세관 국장까지 교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국무부가 난리가 났죠. 왜냐면 직접적으로 이제 외교관들이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어떤 관계를 맺고 또 외교를 해야 되는데, 이런 반이민 정책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외교하는데 굉장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의 한 200명 가까이 외교관이 항명 거부를 한 상황이고, 연판장 자기 이름을 서명해서 트럼프 정책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거조차도 이제 거의 그 트럼프 정부는 싫으면 다 나가라, 그만둬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교부, 그러니까 미 국무부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될지, 제가 사실은 이제 취재차 이제 연락을 했는데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랬더니 트럼프의 길을 가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해서 굉장히 저도 절망스러웠는데요.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이슬람 국가 7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무슬림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레이시아 총리 같은 경우는 아예 아무런 언급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무슬림 국가다 보니까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혹시 트럼프한테 밉보여서 우리도 그렇게 들어오지 못하는 입국 금지 국가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전혀 논평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파키스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많은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서 이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대해서 크게 목소리를 많이 못 내는 모습을 보고 저 좀 절망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연대해서 같이 트럼프하고 맞서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7개국에서 더 많은 국가로 늘어간다고 그러면 미국 자체가 이제 고립이 될 수도 있는데, 트럼프 자신은 사실은 이 이슬람 국가들이라는 건 사실 핑계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그 폐쇄 정책을 써서 그리고 이민자들이 차지했던 일자리들이 국내에 미국인들한테 좀 더 소화가 됨으로써 앞으로 그 실업난을 좀 타개하고 또 좀 더 국수주의로 가지 않나,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는 23만 명 가까이의 한인 불법 체류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제 그냥 만약에 이 정책이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불법 체류자들은 강제 추방하겠다는 그 트럼프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잘못하면 이제 추방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 부분에서 미국 정부와 협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실제적으로 불법 체류자를 전부 다 추방을 하겠다라고 나오면 사실 우리 정부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유학이나 어떤 취업 비자를 얻는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는 더 빡빡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미국 국적자 혹은 뭐 영주권자들이 좀 더 기용하겠다고 하는 정책으로 흘러가 버리면 외국인인 사람들을 굳이 기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30% 가까이가 그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요. 물론 왜 아시아계 사람들이 많느냐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굉장히 부지런해서, 그리고 자녀 교육에도 굉장히 열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그 실리콘밸리라든지 아니면 중요 직책에 많이 올라가고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 반이민 정책이 계속 진행이 되면 이분들도 그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 구글 뭐 이런 굴지 기업들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현지에서 취업을 하고 싶은 만약에 한국 유학생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더
반이민 정책이 계속 된다고 하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국제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또 독주를 하겠다는 입장이면 다른 인근 국가라든지 아니면 유럽 또 아시아 이런 국가들하고 앞으로 외교적 마찰도 상당히 빚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중점 뉴스는요. 이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생기는 반동 같은 건데요. 극우주의가 앞으로 계속 극성을 부릴 것 같은데요. 그 극우주의는요. 옛날에 이제 나치나 무솔리니 시대 같은 그런 것들을 연상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유럽의 난민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슬람이라는 그 이슬람은 곧 테러리스트라는 잘못된 인식들 그런 것 때문에 극우주의 정당들이 굉장히 유럽에도 많이 생겼고 사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약간의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보는데요. 지금 가장 설 연휴 중에 벌어진 일이 우리 도깨비로 유명한 그 퀘벡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드라마로 본 건 굉장히 예쁘고 평화로운 퀘벡이었는데 거기 이제 모스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민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모스크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극우주의를 신봉하는 한 청년, 대학생인데요. 청년이 들어가서 그 총기를 난사해서 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모스크에 있던 사람들도 사실 캐나다 시민인데요. 서로 캐나다 시민끼리 이제 싸우는 결과가 벌어진 건데 문제는 이 청년이 그 총기 난사를 했다는 거는 그 종교와 또 인종과의 어떤 차별의식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는 됐지만은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또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거죠. 퀘벡 자체가 이제 프랑스어를 쓰는 언어권이고 또 이 범인인 청년이 프랑스계 캐나다인이에요. 그러니까 캐나다 땅에도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계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프랑스에서 이민을 온 거잖아요. 같은 이민자 심정인데 얼굴 색깔과 종교와 이런 걸로 서로 이제 선을 긋는 거죠. 그래서 반이민주의 이런 이민주의가 계속 청년들한테 스며들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지는 건데요. 이 청년이 지지한 게 바로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했고 트럼프를 뭐 존경한다 이런 내용들을 페이스북에 남겼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이 르펜이라고 이번에 4월에 프랑스에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프랑스 대통령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극우주의 정당 대표로 나온 르펜이라는 여성 대표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이 르펜인데 그 르펜을 또 이제 자기가 존경한다. 그래서 트럼프와 르펜을 존경하는 어떤 청년이 극우주의 성향으로 퀘벡에 있는 모스크에 총기 난사를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는 건 종교와 인종과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사람들을 나누는 거죠, 레벨을. 그래서 같이 섞이기 싫다는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말하는 건데요. 프랑스의 이제 대선 때도 만약에 극우주의 정당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에 이어 프랑스까지 굉장히 영향이 많이 이제 미치겠죠, 그 이민자들한테.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 극우주의가 같은 이슬람이 테러를 하듯이 극우주의가 이런 식으로 총기 난사는 똑같은 테러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오죽하면 저랬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하지만 인간이 인간을 차별한다는 건 굉장히 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프랑스나 미국에서는 아이들 교육시킬 때도 분명히 그렇지 말라고 교육을 시키는데 사실 경제 위기로 실업난이 많이 가중되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난민들이 이제 갑자기 막 홍수처럼 불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민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빠지다 보니까 지금 극우주의가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미국의 아까 말씀드린 반이민 정책이 이런 극우주의와 또 결합이 돼가지고 더 세력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 유럽에는요, 이슬람 복장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여성들이 이슬람 신자임이 많이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니캅이라고 그래서 얼굴 전체를 이렇게 까맣게 하고 또 눈만 이렇게
내놓는 니캅이나 아니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쓰는 이제 아프간의 여자들이 많이 하는데 부르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쓰고 다니는데 사실 되게 그 유럽 사회는 맞지는 않아요. 왜냐면 어디 가나 자기 신분이나 자기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데 얼굴을 보여주지 않기 위한 복장을 하고 다닌다는 자체는 사실 복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부르카 착용 금지를 하고 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요번에 처음으로 니캅이나 부르카를 착용하지 말아라라는 말하고 지금 법을 제정한 상황이에요. 그거는 극우주의를 더 힘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 뭐 자기네 나라 복장 그대로 이제 전통적으로 하는 거, 그 종교적으로 하는 거 그대로 하면 좋기는 한데요. 이걸로 인해서 또 테러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 복장까지도 제재를 받는, 어떻게 말하면 이제 개인의 자유가 침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요번 4월에 이제 프랑스 대선에서 극우 정당 대표가 만약에 당선이 됐다. 그러면 이제 더 유럽까지도 이제 반이민 정책이 더 많이 세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리아나 리비아나 난민들은 계속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난민들이 과연 그 다 지중해에서 수장이 돼야 되는가, 아니면 이들이 그 오도 가도 못하게 갇혀버리게 됐을 때 인도주의적인 어떤 대참사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는데요. 새로 당선된 유엔 사무총장님이 난민기구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니까 그 10년부터 이제 그 난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시고 있는데, 앞으로 그 인류가 얼만큼 노력하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목숨을 더 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반이민 정책과 또 극우주의 정당과 이런 것이 사실 현실적인 벽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새 연휴 동안, 우린 설 연휴 동안 이게 굉장히 시끄러웠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 뉴스 두 번째까지 이게 설명드렸고요. 이번 중점 뉴스 세 번째 얘기는요, 감비아라는 나라 이야기입니다. 감비아가 어딨냐면요, 서아프리카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 번도 여기도 안 들어본 나라 이름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감비아라는 나라 대통령이요, 독재 대통령인데 22년 동안 쿠데타로 자기가 정권을 뒤집어서 22년 동안 독재를 하고 이번에 대선을 치렀어요. 처음으로 대선을 치렀는데 본인이 진 거예요. 근데 이게 진 걸 이제 승복을 해야 되죠. 왜냐면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당신은 대통령을 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이거를 불복을 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거죠. 그래서 거의 그 선거를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한테는 이제 그 독재국가다 보니까 감비아도 체포, 구금, 살인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심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런 대통령을 반대한 건데, 이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반대표 찍은 놈들을 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의 위협을 주니까 국민들도 굉장히 공포에 떨게 된 거죠. 순식간에 뭐 감비아 전역이 거의 공포 영화가 됐는데요. 여기에 이제 서아프리카 국가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군대까지도 이제 연합해서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서아프리카 공동체, 이 연합이 만약에 감비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 계속 불복한다면 이 서아프리카 연합군이 가서 군사 개입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원래 그 독재 대통령 이름은 메로 대통령인데요. 그래서 메로 대통령이 빨리 그 대선에서 승복을 하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라. 안 그러면 군대가 쳐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서아프리카가 그 15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군대가 많겠어요. 근데 감비아의 전체 그 정부군이 한 2,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군사 개입이 되면 뭐 백발백중 그 감비아 정부군이 지게 돼 있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메로 대통령, 그 독재 대통령, 그분이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그냥 망명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새로 이제 당선된 대통령은 사실 감비아에서 살던 분은 아니고요. 영국에서 어떤 슈퍼마켓 그
직원을 하던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슈퍼체인을 통해서 이제 장사를 좀 해보고자 감비아에 들어와가지고 사업가로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제 어떤 인식이 좀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감비아 국민들은요, 어쨌든 독재만 끝내준다면 누구라도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새로 당선된 대통령의 이름이 베로 대통령인데요. 베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비아 옆에 있는 나라가 세네갈인데요. 축구로 되게 유명하죠. 그 세네갈에 가가지고 거기서 취임식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이 감비아 전 대통령을 빨리 쫓아내야 이분이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이제 들어가실 텐데 못 들어가니까 서아프리카 공동체의 그 군사와 함께 이 새로 된 대통령이 이제 들어가시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교통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22년 동안 독재를 하는 동안 체포구금, 뭐 살인, 엄청나게 그 나쁜 짓을 많이 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어떤 단죄는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일단 뭐 정권 교체부터 하고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22년간 독재를 하고도 되게 운이 좋았죠. 그래서 감비아에서 이제 다른 나라로 망명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망명하실 때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그냥 가신 게 아니라 128억 원 정도의 국고를 가지고 도망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감비아가 갑자기 경제 위기 사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나라다 보니까 요 정도 금액이 빠져나가니까 국가 경제가 막 휘영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뭐 내무장관, 뭐 법무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뭐 스위스로 망명하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망명을 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현금 할 수 있는 건 다 갖고 이제 나갔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감비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새로 이제 입주하신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해하죠. 돈이 있어야 뭘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국제사회의 어떤 밖에 없다. 도움을 요청을 하는 중인데요. 국제사회는 바쁘죠. 지금 시리아 구호 자금도 지금 못 되는 상황이죠. 또, 뭐, 예멘도 난리가 났죠. 그리고 또 뭐, 터키도 막 난리죠. 또 난민 때문에 난리죠. 이런데, 감비아라는 나라를 전혀 신경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나라가 새로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새로 대통령을 뽑으려고 했던 국민들의 그 뜻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이 나라가 굉장히 작고 또 전 세계에서 귀를 기울여주지 않지만은, 그래도 아프리카 저쪽에 어느 한 나라가 그런 국민들이 노력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감비아라는 나라를 좀 기억해 주십사 하고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 시사 용어 해설은요, 제네바 협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뉴스 보다 보면 제네바 협정이란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이 제네바 협정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제네바라는 나라, 제네바라는 그 도시 자체가 평화라는 어떤 이미지가 갈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제네바 협정인데요. 제네바 협정이 처음 생긴 거는 사실 인도차이나 전쟁 때문에 처음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뒤에 제네바 난민 협정이라든가 아니면 포로에 대한 그런 협정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좀 있었는데요. 1864년에 처음으로 조인된, 말하자면 100년이 넘은 역사인 거예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전쟁을 치르는 어느 나라든지 각 나라마다 위생적인 어떤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립국 대표들이 시찰을 하고자 했을 때는 보여줘야 되고, 또 포로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예우를 해줘야 되고, 또 뭐 불법 고문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끔 보호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의료진에 대한 배려를 굉장히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느 한 군대가 막 적군에 가가지고 이제 포로들을 잡았어요. 근데 그 중에 군의관이라든지 아니면 군 목사라든지 종교적인 그런 군인들이 있다. 그랬을 때는 포로 중에서도 자기네들이 데리고 있을 수가 없고요. 보내야 되거든요, 바로. 그게 바로 제네바 협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병원이라든지 환자는 공격하지 않는 거고, 적진에 돌려보내주는 것, 그게 제네바 협정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도주의적인 조약을 위해서 인간이 전쟁을 하면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룰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게 불행하게도
강제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뭐 그런 식의 어떤 강제 조항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대전과 함께 그다음에 이라크 전쟁, 현대 이제 이라크 전쟁까지 오면서 베트남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제네바 협정에 대해서 국가 간에 서로 신뢰를 가지고 지켰던 역사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이 물러나게 된 것도 바로 그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그들도 물러났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 뭐 100년도 넘는 시간 동안 그 이 협정에 대해서 전 세계가 인류로서의 마지막 양심으로 지키는 그런 협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요즘에 이 제네바 협정이 계속 무너지고 있는 게 그 시리아 내전 같은 경우는 제네바 협정이 있으나 마나예요. 뭐 포로 교환 뭐 그런 것도 없고요. 병원도 계속 폭격을 합니다. 그래서 시리아 북부 알레포에도 병원이 거의 한 3개가 지금 폭격을 당한 상황이고, 예멘도 제대로 그 병원 건물 있는 데가 없어요. 병원만 골라서 요즘에 폭격을 해요. 왜냐면 포로들이 반군들이 거기 부상자 중에 있다 그래가지고 요즘엔 앰뷸런스도 공격을 하고요. 의사들도 살인을 하고요. 또 참수도 하고요. 이런 사태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니 100년 전 사람들보다 우리가 이렇게 더 문명이 떨어질 수가 있을까라는 어떤 그 가슴 아픈 그런 전쟁이 바로 시리아 전쟁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최상의 조건은 아니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거를 지울 수 있는 협정이 제네바 협정인데, 이 협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좀 이 전쟁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이제는 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리아 같은 경우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사실 우리 살기 바쁘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는데요. 결국은 이 제네바 협정이 지켜주지 않는다는, 한 번 시리아 땅에서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땅에서도 안 지켜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나 아니면 다른 나라, 전 세계 어디에 있던 모든 인간들이 최소한의 제네바 협정은 사실 보장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 사회가 조금은 더 평화를 앞당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협정은요, 제네바 협정입니다. 인도주의적인 최소한의 평화 협정. 그게 바로 제네바 협정입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제네바 협정 나오시면 귀 기울여서 어떤 케이스에 제네바 협정이 얘기가 되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제뉴스, 눈높이 국제뉴스 퇴근길에 함께한 눈높이 국제뉴스를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주에 퇴근길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 시사인의 국제문제 편집위원 김영미였습니다.